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넣고 영원히 가둬버리려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막힌 일이 바로 저에게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 숨 막히는 지옥의 문턱까지 끌려갔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살아 돌아왔어요. 창문을 부술듯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에 서늘한 공기가 아직도 뼈저리게 기억나요. 저는 며느리가 제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해 주겠다며 정성스레 예약해준 깊은 산속의 VVIP 힐링타운 1인실 특실에 누워 있었죠. 방 안은 최고급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까지 흐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피곤하실 테니 푹 주무시라며 자기가 집에서부터 챙겨온 텀블러에 따뜻한 허브차를 타서 제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었거든요. 어머니, 저 잠깐 밖에서 회사에서 온 급한 전화만 받고 올게요. 차 식기 전에 꼭 다 드시고 누워 계세요. 며느리가 그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병실 밖으로 나갔을 때였어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병실 구석에 쓰레기통을 비우러 들어온 청소부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침대 쪽으로 쏜살같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목을 정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꽉 잡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는데 아주머니의 두 손이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핏기 없는 얼굴로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시더니 제 귓가에 대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셨죠. 사모님, 저 차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입에도 대지 마세요. 그거 마시고 오늘 밤 잠드시면 내일 아침에 해 뜨자마자 지하 폐쇄 병동으로 넘어가요.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오는 곳이에요. 제발 제 말 믿으시고 오늘 밤에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숨이 턱 막히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제 손에 땀에 흠뻑 젖은 구겨진 쪽지 하나를 쥐어주시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빗자루를 들고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가셨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펴봤어요.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새벽이시 1층 뒷문 열어둘게요. 맨발로라도 뛰세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살짝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밖에서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원장님, 수면제랑 신경안정제 섞은 차 방금 타주고 나왔어요. 네, 내일 아침에 약기운 돌아서 헛소리 시작하면 바로 치매 판정 서류 꾸미고 폐쇄병동으로 옮겨주세요. 네, 이번 동의서는 아까 제가 다 도장 찍어놨잖아요. 잔금은 내일 처리할게요. 항상 나긋나긋하고 다정했던 며느리의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악마의 속삭임보다 더 끔찍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웃던 그 얼굴 뒤에 그런 소름 끼치는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 순간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탁자 위에 허브차를 들어 방구석에 있는 커다란 관엽식물 화분 흙의 소리 없이 전부 쏟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빈 컵을 내려놓고 침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쓴 채 맞떨어진 것처럼 숨죽여 누워 있었죠.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제가 그 깊은 산속 감옥 같은 요양원까지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는지 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올해 68이 된 평범한 노인이에요. 원래 남편과 강남에서 작게 시작한 식당이 운 좋게 크게 성공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앞으로 제법 번듯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남겨주었죠. 돈 걱정은 없이 살았지만 3년 전 제 인생의 전부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먼저 하늘로 보냈어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슬픔은 세상 어떤 돈으로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아들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게 바로 우리 며느리였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도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제가 하지 않고 매일같이 제 텅 빈 집에 찾아와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밤새 제 손을 잡고 함께 엉엉 울어주었거든요. 어머니, 그 이모까지 제가 어머니 친딸처럼 모실게요. 저 버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살아요. 네. 며느리의 그 눈물 어린 진심에 저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변 친구들이며 친척들은 다들 제 손을 잡고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아들은 잃었어도 딸을 얻었으니 기운 차리라며 부러워했죠. 저 역시 며느리를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친딸이라고 굳게 믿고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의지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불쌍한 아들의 3주기가 지나고 나서부터였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제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물먹은 솜처럼 축축 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순한 노화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머리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방금 둔 물건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기 일쑤였죠.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까먹어서 냄비를 까맣게 태워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 두려워할 때마다 며느리는 제 옆에서 더 안절부절 못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야위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게 잦아지셨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치며 수소문해 봤는데 강원도 공기 좋은 산속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치매 초기 증상을 완벽하게 치료해주는 VVIP 힐링타운이 있대요. 대기만 몇 달 걸리는 곳인데 제가 억지로 사정해서 어제 겨우 특실 자리를 하나 빼놨어요. 어머니마저 잘못되시면 저 정말 세상에 혼자 남아서 못 살아요. 한 달만 푹 쉬면서 치료받고 오세요. 네. 며느리가 제 두 손을 꼭 움켜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 며느리가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며느리가 싸주는 짐가방을 들고 그 차에 올라탔어요. 그게 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생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제 말이죠. 며느리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2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인적조차 드문 깊고 깊은 산속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호화로운 리조트 건물 같았죠.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제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 외관은 으리으리한데 자세히 보니 창문마다 두꺼운 쇠창살이 덧대어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로비를 지키고 있는 경비원들은 하나같이 덩치가 산만하고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어서 마치 병원이라기보다는 교도소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병실에 짐을 풀고 침대에 걸터 앉자마자 며느리가 갑자기 가방에서 예쁜 파우치를 꺼내더니 제 핸드폰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여기는 치료를 위해서 철저하게 디지털 디톡스가 원칙이래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랑 외부 연락이 신경을 날카롭게 한다고요. 핸드폰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온전히 자연 소리만 들으면서 편하게 쉬셔야 해요. 속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랑 비상 연락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멈칫했지만 며느리가 너무나도 다정하고 화게 찬 미소를 짓고 있어서 저는 순순히 핸드폰을 넘겨주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빳빳한 흰 가운을 입은 원장이라는 중년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와 인감도장을 꺼내놓았죠. 어르신, 입원하시려면 보호자분과 함께 몇 가지 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노안이 부쩍 심해진 데다 머리까지 멍해서 돋보기를 쓰고도 깨알 같은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하니
며느리가 제 옆으로 바싹 다가 앉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손가락으로 서류의 맨 뒷장 하단 빈칸을 콕콕 가리키며 펜을 쥐어주었죠.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입원 동의서랑 응급치료시 보호자 동의서예요. 글씨 작아서 보시기 힘드니까 여기 제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하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다 꼼꼼히 읽어봤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늘 저를 위해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주던 며느리였기에 서류 내용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며느리가 짚어주는 곳마다 제 이름 석자를 적고 인감도장을 쾅쾅 찍어줬어요. 서류에 찍히는 그 붉은 도장 자국이 제 남은 인생의 숨통을 끊어놓을 핏자국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모든 서류 챙기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급히 가봐야 한다며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쫓기듯 병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가 저를 영원히 잠재우기 위해 건네준 그 허브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병실에 홀로 누워 쏟아진 차의 빈 컵을 노려보며 저는 밀려오는 공포와 배신감에 이빨을 꽉 깨물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더라고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말한 새벽 2시가 되기만을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 저는 덮고 있던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신발을 신으면 발소리가 날까봐 맨발로 차가운 병실 바닥을 디뎠죠. 살며시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니 다행히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 2명이 엎드려 조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벽에 바짝 붙어서 1층 뒷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대로 1층 구석의 비상구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밤비가 제 얇은 환자복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산길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산속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질척거리는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과 팔다리가 긁혀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오직 여기서 잡히면 끝장이라는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산짐승처럼 기어가듯 달렸거든요. 얼마나 뛰었을까. 등 뒤로 멀리서 요양원 쪽 건물의 불이 하나둘 켜지는 게 보이더니 곧이어 험악한 고함 소리가 산속을 울렸어요. 야, 302호 할망구 없어졌다.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야. 플래시 켜고 빨리 주변 산길 다 뒤져. 건장한 경비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플래시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빛이 제가 숨어있는 나무 덤불 근처까지 스치고 지나갔을 때 저는 숨이 챈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절망하던 찰나 요양원 식자재를 납품하고 비탈길을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낡은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남은 젖먹던 힘을 다해 비탈길을 구르듯 내려가서 트럭이 방지턱을 넘으며 속도를 줄인 틈을 타 짐칸의 비닐 천막을 들치고 안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짐칸 안에는 빈 배추망들과 흙 묻은 박스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저는 그 더러운 배추망들 사이로 몸을 웅크리고 숨어 들어갔어요. 트럭이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산을 내려가는 내내 저는 경비원들에게 들킬까봐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제 머릿속은 온통 수만 가지 질문들로 터질 것 같았어요. 내 핏줄보다 더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도대체 왜 나를 이런 끔찍한 곳에 가뒀을까? 원장실에서 내가 노안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무심코 도장을 찍어줬던 그 서류들의 진짜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 내가 죽은 아들 목까지
아껴줬던 그 아이가 나에게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 어두컴컴하고 흙냄새가 진동하는 트럭 짐칸에서 저는 덜덜 떨며 다가올 아침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내 모든 걸 걸고 믿었던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그 밤, 제 앞에는 상상조차 못한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에서 얼마나 웅크리고 숨어 있었는지 몰라요. 비에 젖은 얇은 환자복 사이로 산속의 칼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드는데 정말 뼛속까지 시리더라고요. 바닥에 널브러진 흙 묻은 박스들과 썩은 배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차라리 그 지독한 악취가 고마웠어요. 덜덜 떨리는 내 숨소리마저 감춰주는 것 같았거든요. 경비원들의 플래시 불빛이 멀어지고 트럭이 완전히 산길을 벗어날 때까지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내 핏줄보다 더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도대체 왜 나를 이런 끔찍한 곳에 가뒀을까? 원장실에서 내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무심코 도장을 찍어줬던 그 두꺼운 서류들의 진짜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 머릿속이 수만 가지 질문들로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무조건 살아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때쯤 트럭이 끼익하고 멈춰 서더라고요. 바깥에서 기사 아저씨가 문을 닫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저는 짐칸 비닐을 들치고 밖으로 굴러떨어지듯 내렸죠.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낯선 국도변의 작은 휴게소였어요. 맨발로 산길을 뛰쳐나왔던 터라 발바닥은 이미 다 까져서 피투성이었고 온몸은 진흙범벅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아픈 건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휴게소 한 구석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 붓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죠. 떨리는 손으로 겉옷 주머니를 뒤져보니 다행히 병실에서 도망칠 때 챙겨 입은 카디건 주머니에 동전 몇 개가 손끝에 만져지더라고요. 얼어붙어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달달 떨면서 번호를 꾹꾹 눌렀어요. 죽은 우리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번듯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민호군의 번호였죠. 우리 아들이 하늘로 가고 나서도 명절 때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던 참 고마운 청년이거든요. 신호음이 가는데 그 몇 초의 시간이 10년처럼 길게만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잠이 덜 깬 민호군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이 왈칵 터져버렸어요. 민호야, 나야, 정은이 애미, 어머니. 세상에,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울고 계세요? 민호야,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제발 살려줘. 제 목소리가 제멋대로 찢어지고 짐승처럼 엉엉 울음이 터져 나오니까 민호군도 깜짝 놀라서 잠이 확 깬 목소리로 지금 어디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주변 간판을 더듬더듬 읽어주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전화기 부스 구석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민호군이 차를 몰고 휴게소로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빗물과 진흙에 흠뻑 젖어서 거짓골을 하고 벌벌 떠는 저를 보더니 민호군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세상에, 발이 이게 다 뭐예요? 피가 철철 나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민호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숨 넘어갈 듯이 오열하기만 했어요. 민호군은 서둘러 겉옷을 벗어 제게 덮어주고는 저를 자기 차 뒷좌석에 밀어넣고 따뜻한 히터를 3개 틀어주었죠. 그리고 곧장 자신의 법률사무소로 차를 몰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민호군 비서가 급히 사온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난밤 산속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 저를 살려준 청소부 아주머니의 그 무서운 속삭임, 그리고 며느리가 억지로 제 손을 끌어다 도장을 찍게 했던
그 수상한 서류 뭉치 이야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호 군의 표정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어머니, 어제 원장실에서 며느리가 찍으라고 했던 그 서류 내용 정말 단 한 줄도 못 보신 거예요. 이번 동의서 치고는 양이 너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하나도 안 보였어. 그냥 며느리가 응급치료 시 필요한 보호자 동의서라면서 자기가 다 꼼꼼히 읽어봤으니 가리키는 빈칸마다 인감도장을 찍기만 하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제 대답에 민호 군이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곧바로 자기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는 제가 갇혀있던 그 VVIP 힐링타운이라는 곳에 등기부 등본이랑 법인 정보, 관련 소송 판례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텅 빈 사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쩍쩍 가르고 있었어요. 한참을 모니터에 코를 박고 눈을 굴리던 민호 군이 갑자기 아 하는 짧은 탄식과 함께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감싸 쥐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래 민호야. 내가 어제 도장을 찍어준 게 대체 무슨 서류길래 표정이 그래. 제가 벌벌 떨며 묻자 민호 군이 피가 싹 가신 하얀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무겁게 입을 뗐어요. 어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어제 어머니가 도장 찍으신 서류, 그거 단순한 입원 동의서가 아니에요. 성년 후견인 지정 동의서랑 포괄적 재산 위임장,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재산 포기 각서가 그 서류 뭉치 안에 교묘하게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성년, 후견인, 재산 위임,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치매나 중증 정신질환으로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법원에 신고해서 며느리 본인이 어머니의 모든 재산과 법적 권리를 대신 관리하겠다고 허락받는 서류라고요. 어머니가 어제 그 빈칸들에 인감도장을 쾅쾅 찍어주신 순간 강남 5층 상가 건물은 물론이고 어머니 통장에 있는 단돈 100원까지 전부 며느리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있게 권한을 넘겨주신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커다란 쇠망치로 힘껏 내리친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리고 숨이 턱 막혀서 꺽꺽거리자 민호 군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며느리 최근에 주변의 뒷소문이 아주 안 좋았어요. 제가 정훈이 친구로서 차마 어머니 상처받으실까봐 먼저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여자 작년부터 불법 주식 리딩방이랑 해외 도박에 손을 대서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빚만 해도 수십억이 넘어요. 수십억의 사채, 빚, 치매 판정 서류, 정신병원 지하 폐쇄 병동, 그리고 제 인감도장이 찍힌 재산 위임장. 그 순간 안개에 가려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게 하나로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이유 없이 몸이 물먹은 솜처럼 쇠약해지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냄비를 까맣게 태우고 지갑 둔 곳을 잊어버리며 서서히 바보가 되어갔던 이유. 그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민호야. 그럼 그 아이가 내 불면증 고쳐준다며 매일 밤마다 정성껏 다려주던 한약이랑 어젯밤에 푹 자라며 타준 그 허브차. 네, 어머니. 아무리 제정신인 사람이라도 독한 수면제랑 신경안정제, 조현병약 같은 걸 매일 밥이나 차에 몰래 소량씩 섞어 먹이면 단기 기억력을 잃고 멍해지면서 겉보기엔 영락없는 중증 치매 환자처럼 변하거든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짠 거예요. 일부러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야 법원에서도 의심 없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허락해 줄 테고 완벽하게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서 어머니를
아무도 찾지 못하는 폐쇄병동에 영원히 가둬버릴 수 있으니까요.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에 털이 쭉 뼈선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 아들이 남기고 간 불쌍한 며느리라며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끌어안았던 그 아이가 사실은 웃는 얼굴로 제 목에 천천히 밧줄을 걸고 있었던 악마였던 거잖아요. 저를 그 깊은 산속 쇠창살 안에 가둬놓고 제 강남 빌딩을 팔아치울 계획에 들떠서 뒤에서는 사채업자들과 낄낄거리며 통화했을 그 소름 끼치는 가짜 천사의 얼굴이 떠올라 미칠 것 같았어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로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빨이 부서져라 악물었죠.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이제는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얼어붙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 일단 경찰에 지금 당장 고발부터 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고 감금치상. 민호 군이 화를 내며 책상 위 전화기 수화기를 집어드는데 제가 얼른 몸을 날려 그 손을 잡았어요. 아니, 경찰은 안 돼, 민호야. 지금 당장 섣불리 신고해봐야 소용없어. 며느리가 나보고 치매 걸린 노인네가 피해망상증으로 헛소리한다고 몰아가면 끝이야. 내가 그 요양원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갔고 내 손으로 직접 동의서에 도장까지 찍어줬잖아. 그 여자가 내 밥에 약을 탔다는 완벽한 물증이나 증인 없이 지금 경찰서에 가면 오히려 우리가 무고죄로 당하고 며느리한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는 꼴이야. 제 말에 민호 군도 아차 싶었는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더라고요. 우리는 텅 빈 사무실에 마주 앉아 무거운 침묵만 삼키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그 치밀하고 악랄한 거미줄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당장 내 목을 조여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민호군 사무실. 한쪽 벽에 틀어져 있던 아침 TV 뉴스의 앵커 목소리가 갑자기 제 귀에 예리한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더라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강남구에 거주하는 60대 노인이 중증 치매를 앓던 중 요양원에서 실종되어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며느리 김모 씨는 시어머니가 최근 급격한 인지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눈물로 제보를. 저는 숨을 헐떡이며 TV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었죠. 검은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엉엉 울고 있는 우리 며느리였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신데 어젯밤에 갑자기 요양원을 나가셔서 연락이 안 돼요. 비도 많이 오는데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시는 건 아닌지 제발 우리 불쌍한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어머니 없이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는데 진짜 당장 저 모니터를 때려 부숴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영원히 매장하려는 며느리의 끔찍한 언론 플레이가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민호 군도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치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는 TV 화면 속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민호 군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나 좀 도와다오. 저 기가 막힌 연극 내가 아주 완벽하게 박살 내줄 테니까. 저 기가 막힌 연극 아주 완벽하게 박살 내주겠다고 결심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눈물조차 쏙 들어가더라고요. 제 서슬 퍼런 눈빛을 보더니 민호 군도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지금 저렇게 전국구로 언론 플레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빈손으로 경찰서에 나타나면 어머니는 영락없이 과대망상에 빠진 치매 노인으로 몰릴 거예요. 며느리 쪽에서는 거봐라, 우리 어머니가 약 기운에 취해서 헛소리하며 요양원에서 도망친 거다라고 핑계를 대겠죠.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을 절대 발뺌할 수 없는 물증이 필요해요. 물증이라 그 철통같이 닫힌 산속 요양원에서 제가 무슨 수로 증거를 구해오겠어요. 눈앞이 다시 캄캄해지려는 찰나 제 카디건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났어요. 비에 젖고 진흙이 묻어서 엉망진창이 된 그 쪽지였죠. 어젯밤 청소부 아주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 생명줄 같은 쪽지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펴서 찢어지지 않게 살살 말리고 있는데 민호 군이 갑자기 어머니 이거 뒷면에 숫자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삐뚤빼뚤한 도망치세요라는 글씨 뒷면에 정말 흐릿하게 핸드폰 번호 11자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혹시나 제가 무사히 도망치게 되면 연락하라고 정말 목숨을 걸고 번호를 남겨두셨던 거죠. 우리는 추적당할까봐 민호군의 차명 전화기로 조심스럽게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이내 덜덜 떨리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예요. 어젯밤 302호 특실.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머니가 숨을 헉들이켜더니 아이고, 사모님, 살아서 나가셨군요. 세상에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어젯밤 경비원들이 온 산을 다 뒤지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끝내 안 잡혀와서 산짐승한테 당했거나 계곡에 떨어져 돌아가신 줄 알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알아누우셨대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아주머니께 사정했어요. 아주머니, 제 목숨 살려주신 은혜는 제가 평생 갚을게요. 그런데 제가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저 악마 같은 것들 죗값을 꼭 치르게 해야겠는데 제발 저 좀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당연하죠. 들키면 당장 험악한 경비원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무서운 곳이잖아요. 조심스럽게 아주머니 사정을 들어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희귀 심장병으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양원이 멀쩡한 노인들 가둬놓고 재산 빼돌리는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모른 척하는 조건으로 일반 청소부보다 3배나 많은 월급을 주니까 꾹 참고 버티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몰라요. 자식 아픈 것만큼 부모 가슴을 난도질하는 게 어딨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아주머니, 아드님 수술비,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집까지 제가 제 강남 건물이라도 팔아서 전부 다 책임질게요. 아니,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아드님은 제가 꼭 살려낼 테니까 제발 아주머니가 그 요양원 안에서 제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제 간절한 진심이 전해졌는지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훌쩍이시던 아주머니가 마침내 결심을 굳히셨어요. 아주머니는 며느리와 원장이 어떤 짓을 꾸미고 있는지 자기가 다 밝혀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민호 군은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퀵서비스를 일반 택배로 위장해서 아주머니가 요양원 밖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오는 시간에 맞춰 아주 작은 초소형 녹음기를 전달했어요. 단추 크기만 한 거라서 어디 붙여놔도 눈에 띄지 않는 거였죠. 아주머니는 며느리가 원장실에 찾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원장실 소파 밑 깊숙한 곳에 그 녹음기를 몰래 붙여놓고 나오셨어요. 며칠 뒤 아주머니가 외출을 핑계로 빠져나와 우리에게 그 녹음기를 건네주던 날 민호군 사무실에서 그 녹음 파일을 트는 순간 저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느라 입을 틀어막아야 했어요.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언제 울었냐는 듯 간드러지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원장님, 경찰 수색은 내일이면 대충 마무리될 거예요. 어차피 산이 험해서 시신도 못 찾을 테니까 차라리 잘 된 거죠.
늙은 게 약 기운에 취해서 헛디뎌 죽었으면 일 처리가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래도 시신이 없으면 실종 처리가 길어져서 재산 처분하기 곤란해질 텐데요. 사모님, 원장의 말에 며느리가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치매 진단서 뗄 수 있게 몇 달 전부터 밑밥 다 깔아놨잖아요. 제가 매일 밥이랑 찌개에 원장님이 주신 그 약 아주 꼬박꼬박 정성스럽게 타먹였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 시어머니 최근에 정신 오락가락한 거 다 알아서 증언해 줄 사람 널렸어요. 당장 내일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서 낼 거니까 법원 판결 떨어지는 대로 강남 건물부터 금매로 넘길게요. 약속대로 원장님 사, 제가 6, 아시죠? 그 악랄하고 끔찍한 대화가 끝날 때까지 저는 손톱으로 허벅지를 찌르며 버텼어요. 내 아들의 제사상에 올릴 음식에 손을 대던 그 고운 손으로 내 밥그릇에 독약을 탔다는 거잖아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몰아넣고서도 저렇게 뱀처럼 웃으며 건물 팔 생각에 신이 나 있다는 사실에 오장육부가 다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민호군이 주먹으로 책상을 콱 내리치며 눈에 핏발을 세웠어요. 잡았어요. 이 녹음 파일 하나면 살인미수의 사기, 감금교사까지 전부 다 엮어서 콩밥 먹일 수 있어요.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어머니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군은 저를 모자와 마스크로 꽁꽁 싸매게 한 뒤 대학병원에 있는 자기 선배 의사에게로 데려갔어요. 일반 동네 병원은 혹시나 며느리 쪽에서 손을 써뒀을까봐 아무도 모르게 가장 믿을 수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간 거죠. 그곳에서 저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받았어요. 뇌 MRI부터 시작해서 아주 길고 복잡한 인지능력 검사, 치매 검사, 그리고 수십 가지의 혈액 검사까지 싹 다 했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진료실에 앉아있던 정신과 교수님이 기겁을 하며 안경을 치켜 올리시더라고요. 어르신, 뇌 기능은 이 연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건강하십니다. 치매의 치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혈액 검사 수치가 문제예요. 어르신 혈액에서 극소량이지만 아주 독한 신경안정제 성분과 조현병 환자들이 먹는 강력한 항정신병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약을 처방전도 없이 멀쩡한 노인에게 장기간 몰래 복용시켰다면 이건 명백한 독살 시도나 다름없어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지장애를 치매로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다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늙어서 치매에 걸린 게 아니었구나. 안도감과 함께 이 완벽한 무기들을 들고 며느리의 목을 칠 생각에 오히려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모으고 있는 동안 며느리는 정말 제 예상대로 치밀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호군이 법원 쪽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며느리가 벌써 법원에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했더라고요. 그 서류의 내용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가증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중증 치매로 인한 망상과 인지장애로 집을 나가 행방불명 상태임. 본 청구인은 며느리로서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해 왔으며 시어머니의 안전과 방치된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히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함. 자기가 유일한 가족이니 제가 실종된 틈을 타 제 모든 재산과 법적 권리를 당장 자기 손아귀에 쥐어달라고 판사한테 울며 매달린 거였죠. 심지어 며느리는 제가 나타나기 전에 건물을 처분하려고 사채업자들을 동원해 가계약까지 알아보고 다니고 있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가 산속에서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테니 겁도 없이 날뛰었던 거죠. 법원은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했는지 아주 이례적으로 신문 기일을 빨리 잡았어요. 바로 다음 주 목요일
가정법원에서 며느리가 저를 영원한 정신병자로 낙인 찍기 위한 재판이 열리게 된 거예요. 민호 군은 아주머니가 준 녹음 파일과 며느리의 수십억대 도박 빚내역, 약국에서 독한 약을 불법으로 빼돌린 정황 증거까지 아주 산더미처럼 서류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며느리는 지금 법정에서 어머니가 죽었거나 미쳐서 산을 헤매고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아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기절초풍할 겁니다. 민호 군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준비됐고 말고 내 아들을 팔아먹고 내 인생을 짓밟으려 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지. 드디어 법원 신문 기일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간밤에 한숨도 못 잤지만 신기하게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옷장에서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투피스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미치광이 치매 노인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보란 듯이 가장 우아하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줄 참이었거든요. 화장대에 앉아 머리를 빗어 넘기고 루즈를 옅게 바르며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밤비에 젖어 벌벌 떨며 도망치던 그 나약한 노인네가 아니었죠. 민호군의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다른 세상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 손에 이끌려 칠흑 같은 산속 요양원으로 들어가던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자 저도 모르게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에 바짝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정법원 복도는 숨이 막힐 듯이 고요하고 서늘했어요. 몇 호 법정인지 확인한 민호군이 저를 이끌고 굳게 닫힌 무거운 나무문 앞으로 다가갔죠.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지만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고 턱을 당겨 섰어요. 법정 문에는 작은 유리창이 나 있었는데 그 틈으로 법정 안의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새어나왔어요. 판사님, 흐흐.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실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분인데 제가 어머니를 다시 찾아서 곁에서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그 아까운 재산들이 사기꾼들 손에 넘어가면 어쩌나요? 어디서 저런 연기력이 나오는 걸까요? 며느리는 검은 정장을 입고 수척한 척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판사 앞에서 구슬프게 오열하고 있었어요.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듣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내 재산을 사기쳐서 가로채려는 진짜 사기꾼은 바로 법정 한가운데 서서 눈물을 쥐어짜고 있는 저 요물인데 말이죠. 민호군이 제 옆에 바짝 다가와 서서 두껍고 무거운 증거 서류 가방을 고쳐 쥐더니 제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숨어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올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저는 차갑고 매끄러운 법정문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젖먹던 힘까지 다해 양쪽 문을 벌컥 하고 밀어젖혔죠. 무거운 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자 법정 안의 공기가 일순간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저와 민호 변호사에게 쏠렸죠. 판사님도 서기들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들 숨을 죽이더라고요.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방금 전까지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펼치던 며느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그야말로 핏기가 싹 가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은 튀어나올 듯 커지고 덜덜 떨리는 입술로는 하는 소리만 낼 뿐 아무 말도 뱉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귀신이라도 마주한 표정이었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노려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니? 나 아직 이렇게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단다, 얘야. 그 순간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판사님이 당황해서 누구십니까? 재판 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주의를 주자 민호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나섰어요. 판사님, 본 사건의 당사자이신 시어머니 본인이십니다. 청구인인 저 며느리가 주장한 중증 치매와 실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법정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방청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민호군은 판사님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서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그 두꺼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가장 먼저 제가 며칠 전 대학병원에서 샅샅이 검사받고 떼온 정밀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어르신의 뇌 기능은 매우 정상이며 치매 소견이 전혀 없다는 정신과 최고 권위자 교수의 소견서였죠. 서류를 훑어보는 판사님 표정이 무섭게 심각해지더라고요. 판사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멀쩡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매일 먹는 밥과 차에 조현병 약과 수면제를 몰래 섞어 먹였습니다. 여기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지와 청구인이 처방전도 없이 불법으로 독한 약물을 빼돌린 약국 CCTV, 그리고 거래 내역입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얼굴을 감싸 쥐고 아니에요. 다 모함이에요. 어머니가 미쳐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더라고요. 끝까지 뻔뻔하게 발뺌하는 그 악랄한 모습에 진저리가 났죠. 하지만 민호군이 마침내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바로 청소부 아주머니가 요양원에서 목숨을 걸고 녹음해 주신 그 파일이었죠. 법정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와 요양원 원장의 그 끔찍하고 뱀 같은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늙은 게 약 기운에 취해서 헛디뎌 죽었으면 일 처리가 훨씬 깔끔하잖아요. 판결 떨어지는 대로 강남 건물부터 넘길게요. 원장님 사, 제가 6, 아시죠? 그 소름 끼치는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오자 방청석에서 세상에 악마가 따로 없네, 천벌을 받을년 하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어요. 판사님도 기가 막힌다는 듯 펜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무섭게 내려다보셨죠. 게다가 민호군이 며느리가 수십억대 불법 해외 도박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금융거래 증거까지 들이밀자 며느리는 더 이상 도망칠 쥐구멍조차 없었어요. 결국 완전히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제 쪽으로 기어와서는 제 바짓가랑이를 덥석 부여잡고 질질 짜며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사채업자들이 당장 장기라도 빼서 팔겠다고 밤낮으로 협박해서 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죽은 우리 정훈이 봐서라도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죽은 아들 이름이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해버렸어요. 저는 며느리가 잡고 있는 바짓가랑이를 매몰차게 확 뿌리쳤죠. 내 불쌍한 아들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깟 내 도박빚 때문에 나를 감금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이름을 입에 올려. 용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평생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나 해. 넌 오늘로 끝이야. 저는 매몰차게 뒤돌아섰어요. 며느리는 법원 경위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질질 끌려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제 마음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이나 미련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날 이후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재판 직후 곧바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며느리는 존속 살해 미수, 사기, 불법 감금 교사, 사문서 위조 등 온갖 무거운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거든요. 지금은 그 차가운 교도소 독방 바닥에 앉아 자기가 지은 죄값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어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도 모자랄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가두려 했던 그 무서운 산속 요양원의 원장 역시 구속됐어요. 조사해보니 저 말고도 돈 많고 찾아올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을 꼬드겨 재산을 빼돌린 여죄가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 악랄한 요양원도 즉각 폐업 판정을 받고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정리되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제 목숨을 구해준 청소부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약속했던 대로 제가 아주머니 아들의 희귀 심장병 수술비는 물론이고 그동안 밀린 병원비와 빚까지 전부 깔끔하게 해결해 드렸죠. 아주머니는 제 두 손을 부여잡고 엉엉 우시며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하셨지만 천만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칠흑 같은 밤, 아주머니가 덜덜 떠는 손으로 쥐어주신 그 작은 쪽지 하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이름 모를 폐쇄병동에서 비참하게 숨이 끊어졌을 테니까요. 오히려 제가 남은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엄청난 은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제 길고 끔찍했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숨막히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무서운 일을 직접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저 일찍 남편 잃고 자식까지 잃은 불쌍한 며느리라 거두고 보듬었을 뿐인데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가족도 하루아침에 끔찍한 악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연배의 어르신들, 제 말 꼭 명심하셔야 해요. 자식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내 명의로 된 재산, 내 인감도장, 내 통장은 내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무조건 내 두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해요. 함부로 자식 말만 믿고 내용을 모르는 서류에 덜컥 도장 찍어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살다가 조금이라도 내 몸 상태가 이상하게 처지거나 주변 상황이 찜찜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절대 혼자서 끙끙 앓거나 참지 마세요. 가족 문제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에 믿을 만한 다른 친척이나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꼭 도움을 청하셔야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늙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힘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덤비면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정의는 꼬박꼬박 살아있다는 걸 제가 직접 겪어보고 증명했으니까요. 제 이 기막히고 아찔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작은 경각심이라도 혹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혹시라도 제 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묵묵히 다 들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의 상처에도 아주 큰 위로와 약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75 나이의 아들 집에 잠시 신세지게 된 어머니. 살갑던 며느리는 어느 날 돌변에 손을 올리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그런 아내의 편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누구도 상상 못할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 75, 김수연입니다. 평생을 부산바다 앞에서 김치만 담그며 살았어요. 자갈치 시장의 짭조름한 소금기, 해운대 앞바다의 시원한 바람, 그리고 내 작은 가게에서 풍겨나오던 칼칼하고 깊은 김치 냄새.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 자부심이었죠.
그런 제가 서울 땅을 밟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작년 겨울 빙판길에 크게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기 전까지는요. 의사는 수술보다 꾸준한 물리치료가 중요하다고 했고 하나뿐인 아들 현우가 서울 큰 병원이 낫다며 성화를 부렸어요. 남편 박서방도 아들 말이 맞다며 등을 떠밀었죠. 평생 제 손으로 삶을 일구고 남에게 신세 한 번 지지 않았던 저로서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영내키지 않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보따리를 싸들고 현우가 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향하게 됐어요. 가끔 눈을 감으면 지금도 부산의 풍경이 서네요. 아침 일찍 해운대 시장에 나가 싱싱한 배추를 고르고 펄떡이는 생새우를 사서 젓갈을 담그던 그 시절 말이에요. 시끄럽고 활기찬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 세대교, 이거 한번 맛보이소 하며 인심 좋게 덤을 얹어주던 그들의 얼굴. 그곳엔 사람이 있었고 정이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공항에서 내려 아들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잿빛의 높은 건물들 뿐이었어요. 끝도 없이 이어진 차들의 행렬, 무표정한 얼굴로 바삐 걷는 사람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현우가 사는 아파트는 무슨 성체처럼 높고 거대했고 이웃의 얼굴 한번 마주치기 힘들었어요.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병원도 그랬어요. 최신식 의료기계들이 번쩍이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차가웠죠. 꼭 잘 만들어진 기계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처음 몇 주간은 정말 꿈 같은 날들이었어요. 아들 현우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라 늘 바빴지만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와서 무릎은 어떠냐, 치료는 힘들지 않냐 물어봐 주었어요.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수술 자국이 다 아물어버리는 것 같았죠. 며느리 유나도 참 싹싹하게 잘했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아이라 피곤할 텐데도 저녁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한두 가지씩은 꼭 상에 올렸거든요. 제 방에는 혹시 답답할까봐 작은 공기청정기를 놓아주고 제 취향에 맞을 거라며 예쁜 옹기 화분 몇 개를 창가에 놓아주는 세심함까지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과일을 깎아와 제 옆에 앉더니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더군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가난한 외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늘 부족하게 살았다고요.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전 그래서 없는 서름이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우리 하윤이만큼은 저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 저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고생 많았다. 이제 현우 만나서 고생 끝났으니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하고요. 그 고백 덕분인지 며느리가 더 가깝고 살갑게 느껴졌어요. 8살배기 손녀 하윤이는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학교만 다녀오면 제 무릎에 앉아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제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 특히 김치에 얽힌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배추김치는 씩씩한 장군님 같고 총각김치는 개구쟁이 도령님 같다며 깔깔 웃는 모습을 보면 세상 시름이 다 잊혔죠. 평생을 멀리 떨어져 살았던 아들 내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와 한 지붕 아래서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남편에게 밤마다 속삭였죠. 여보, 우리 아들 참 잘 뒀어요. 며느리도 착하고 하윤이도 저렇게 예쁘니 더 바랄 게 없네요. 남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토닥여 주었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따뜻하고 행복했던 날들이 그렇게 짧을 줄은. 그 낯선 서울 하늘 아래서 잠시 느꼈던 온기가 사실은 차갑게 식어가기 위한 마지막 불씨였다는 것을요. 행복의 유효기간은 딱 한 달이었나 봐요. 두 번째 달로 접어들면서부터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유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그냥 힘든가 보다 했는데 그 한숨 끝에 꼭 제 얼굴을 힐끗 쳐다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죠.
퇴근한 현우도 부쩍 지쳐 보였어요. 소파에 몸을 파묻고는 요즘 회사 실적 압박 때문에 미치겠어. 대출 이자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하고 푸념을 늘어놓았죠. 그 말들이 꼭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서 괜히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졌어요. 어느 주말에는 유나가 손녀 하윤이의 학원 스케줄표를 짜면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옆집은 벌써 코딩에 승마까지 가르친다는데 대치동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녀의 미래를 위해 아등바등 애쓰는 아들 내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싶으면서도 그 무거운 짐에 저와 남편이라는 혹이 두 개나 더 얹힌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양재천으로 산책도 가고 코엑스에 가서 외식도 곧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외출이 끊기고 대신 배달 음식 용기만 식탁 위에 쌓여갔어요. 나가면 다 돈이야, 어머니. 집에서 편하게 먹는 게 최고죠. 유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경제적 압박감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며느리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앱으로 장을 보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하윤이 학원 선생님과 소통하는 그 작은 기계가 유나의 세상 전부인 것 같았죠. 가끔 제게 와서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터치만 하면 주문이 다 돼요. 신기하죠? 하고 보여주기도 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복잡한 그림과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단어들 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스스로가 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옛 생각에 잠겨 무심코 말했죠. 아이고, 허리 단디 챙기소. 여긴 부산하고 달라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당신 아직 부산 못 잊었구먼. 했어요. 네, 저는 아직 부산을 잊지 못했어요. 그곳의 사람 냄새 나는 공기와 제 삶의 자부심을요. 진짜 변화는 저녁 식탁에서 시작되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서서히 그래서 더 무섭게요. 처음에는 저도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그 미묘한 차이가 계속되자 더 이상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들 내외와 손녀 하윤이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우 불고기와 먹음직스러운 유기농 쌈 채소가 놓였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의 앞에는 어제 먹다 남은 생선조림과 멀건 된장국, 그리고 며칠 된 듯한 나물 반찬이 전부였죠. 아무도 그 차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아내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유나는 하윤이에게 고기를 발라주며 다정하게 웃었어요. 마치 저와 남편이 앉은 식탁의 절반은 투명한 벽으로 가로막힌 다른 세상인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씹었어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죠.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니 그 역시 묵묵히 수저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지만 이내 각자의 밥그릇으로 떨어졌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 밥상은 다르냐고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그건 아들 내외를 의심하는 것이고 이 집의 평화를 깨는 일이니까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서러움과 모멸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밥과 함께 꾹꾹 삼켜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서울의 낯선 온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불안감이 제 심장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식탁에서의 미묘한 균열은 어느새 깊고 선명한 금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차별은 더 이상 제 착각이나 예민함의 산물이 아니었죠. 그것은 아들 내외, 집의 새로운 규칙, 보이지 않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 앞에는 을의 마트에서 파는 값싼 수입 냉동육으로 만든 장조림이나 몇 번을 더 데운 듯한 찌개가 놓였어요. 하지만 현우와 유나, 그리고 손녀 하윤이의 식탁은 늘 풍성했죠. 빛깔 좋은 국내산 한우가 지글거리며 익어갔고 보기만 해도 싱싱한 유기농 채소들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왔어요. 며느리 유나는 이제 그 차별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포장했죠. 어느 날 제가 멍하니 다른 반찬들을 보고 있자 유나가 상냥하지만
칼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처럼 활동량이 많지 않으시니 식사량도 조절하시고 좀 가볍게 드셔야 건강에 더 좋대요. 요즘 영양학 정보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두 분은 돈을 버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시니 이 정도만 드셔도 된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경제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그 비정한 논리 앞에서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 TV 뉴스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밥만 먹었어요. 그 침묵이 제게는 동의보다 더 아픈 비수가 되어 밝혔죠.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유난히 덥던 6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의 여름은 부산과 달리 끈적하고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차 있더군요. 그날따라 물리치료가 힘들었는지 현기증이 나고 숨이 가빠왔어요. 거실의 에어컨은 당연히 꺼져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싶어 제 방에 있는 작은 벽걸이 에어컨을 조심스럽게 켰어요. 사 하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순간 정말 살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유나가 제 방 앞을 지나가다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윙윙거리는 에어컨을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더군요. 그리곤 제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다가가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팍 하고 눌러버렸어요. 순식간에 시원한 바람이 멎고 방 안은 다시 후텁지근한 공기로 가득 찼죠. 유나는 리모컨을 들고 나가며 거실에서 현우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러다 다음 달에 전기세 폭탄 맞으면 어떡해. 어머님이 내주실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은 제 방문을 뚫고 들어와 심장에 날카롭게 밝혔어요. 저는 그저 죄인처럼 더위를 핑계로 아들 내외에게 큰 손해라도 입힌 사람처럼 끈적한 땀을 흘리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어요. 제 기본적인 필요마저 통제하려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행사였죠. 두 번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유독 몸이 무겁고 기력이 없어서 점심때 큰 마음 먹고 저를 위해 뜨끈한 소고기 뭇국이라도 끓여야겠다 생각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손바닥만 한 소고기 덩이가 있더군요. 저는 아주 작은 조각만 잘라내어 냄비에 넣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고기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모처럼 입맛이 도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현우와 유나가 함께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본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집어던지며 제게 소리쳤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소고기 제가 하윤이 먹일 영양죽 만들려고 어제 비싸게 사다 놓은 한우란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 더듬거리며 설명했어요. 아니다, 유나야.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주 작은 조각만 떼어서. 하지만 제 말은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유나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어떻게 손녀 먹일 고기에 손을 대실 수가 있어요? 이 집에서는 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만지시면 안 돼요. 정희 집의 규칙을 못 따르시겠으면 당장 나가시던가요. 나가라는 그 말이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어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제게 아들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협박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저는 망연자실한 채 현우를 쳐다봤어요. 내 아들, 내 편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 하지만 현우는 아내의 폭언을 들으면서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 어떤 변명도 위로도 중재도 없었죠. 아들의 침묵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들보다 더 깊이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어느 날 오후 하윤이가 제게 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 약과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이 썩는다고 못 먹게 해요. 전통 과자를 좋아하는 손녀가 안쓰러워서 저는 다음 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슈퍼에 들러 약과 한 봉지를 몰래 사왔어요.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오기 전 저는 하윤이를 조용히 방으로 불러 함께
약과를 나누어 먹었죠. 달콤한 과자를 오물거리며 행복해하는 손녀의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즐거웠어요. 문제는 하윤이가 약과 부스러기를 거실 소파에 흘린 것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유나가 소파 위에 부스러기를 발견하고는 누구 짓이냐고 추궁했고, 하윤이는 겁을 먹고 울며 사실대로 말해버렸죠. 그 순간 유나의 얼굴에서 모든 이성이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곧장 제게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고 눈앞이 번쩍했죠. 볼이 화끈거리는 아픔보다 이른 평생 처음으로 자식벌 되는 아이에게 뺨을 맞았다는 충격과 수치심이 더 컸어요. 유나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뭔데 제 교육 방식을 망쳐요. 애 건강은 생각도 안 하세요? 강남 엄마들은 애한테 이런 거 절대 안 먹인단 말이에요. 그녀는 무슨 맘카페에서 본 정보들을 줄줄 읊으며 저를 손녀의 건강을 해치는 무식한 늙은이로 몰아세웠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과 현우가 들어왔어요. 제 뺨을 감싸쥔 채 멍하니 서 있는 저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는 아내를 본 현우의 표정. 저는 그 순간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우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저를 향해 말했죠. 어머니, 왜 유나 말을 안 들으세요? 유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요즘 육아 방식은 저희 세대가 더 잘 알아요. 어머니 방식은 이제 낡았다고요. 낡았다. 그 한마디가 제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뺨을 맞은 것보다, 나가라는 폭언을 들은 것보다 더 아팠어요. 제가 평생을 지켜온 가치, 자식을 향한 사랑, 손녀를 위한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낡았다는 한마디에 부정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기분이었죠. 남편은 옆에서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그 주름진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서 몰래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강철 같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방에 누워 화끈거리는 뺨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구나. 가장 믿었던 아들의 배신 속에서 저는 끝없는 고립감의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뺨에 남았던 붉은 자국은 며칠 만에 사라졌지만 아들의 배신이 남긴 마음의 상처는 날마다 더 깊고 쓰라리게 곪아갔죠.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우리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퇴근하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유나는 저와 남편을 유령처럼 취급했죠. 폭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더 교묘하고 악랄한 것들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학대였죠. 언제부턴가 제 밥그릇에 담긴 국에서만 이상한 쇠맛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나이 들어 미각이 둔해졌나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불쾌한 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루는 남편에게 여보, 이 국맛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꼭 쇠맛이 나는 것 같은데 하고 물어봤죠. 남편이 자기 국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당신 입이 쓴가 보구려. 그때 주방에서 걸어 나오던 유나가 그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 기력 없으실까봐 특별히 철분제 가루 타서 드린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너무나 상냥한 말투였지만 제 등골에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왜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국에 정체 모를 가루를 넣는단 말인가. 그날 이후로 저는 국의 수저를 대지 못했어요. 더 이상한 일은 약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식후에 관절염 약을 먹는데 어느 날 보니 늘 먹던 타원형의 하얀 알약이 동그랗고 분홍빛이 도는 다른 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약통을 들고 유나에게 가서 물었죠.
유나야, 내 관절염 약이 바뀐 것 같구나. 그러자 유나는 제 손에 들린 약통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약은 원래 그거였어요. 요즘 들어 부쩍 깜빡깜빡 하시네요. 걱정되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 아니었는데. 제 기억 속의 약은 수년간 먹어온 익숙한 모양이었는데 유나의 단호한 말투에 제 기억이 정말 잘못된 건가 하는 끔찍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아들 현우에게도 말해봤지만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럴 수 있죠. 유나가 어머니 건강 챙기느라 애쓰는 거 모르세요? 가족 모두가 저를 기억력도 판단력도 흐려진 늙은이로 취급했어요. 그 분홍색 약을 먹기 시작한 뒤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어요. 마치 제 몸과 정신이 서서히 내 것이 아니게 되는 듯한 공포가 저를 덮쳐왔죠. 유나의 전쟁은 집 밖으로까지 번져나갔어요. 이제 그녀는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부산에 사는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언니, 괜찮아? 현우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물건을 둔 곳도 까먹는다며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걱정이 많던데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유나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저를 감시하고 교묘하게 편집된 증거들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어지럼증 때문에 잠시 벽을 짚고 서 있는 모습, 약을 찾느라 서랍을 뒤지는 모습, 같은 순간들을 몰래 촬영해서는 마치 제가 이상 행동을 하는 것처럼 가족 단톡방에 올렸죠. 저는 그 단톡방에 없었지만 가끔 집에 오는 다른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조심스러운 말투를 통해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유나는 저의 사회적 평판을 파괴하고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만들어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죠.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본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어요. 바로 저를 치료해주던 물리치료사 박정호 원장님이었죠. 그는 젊지만 사려 깊고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매주 저를 보던 그는 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힘없이 앉아있는 저를 보던 박 원장님이 함께 온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요즘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근육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계세요. 혹시 가정 내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르신의 우울감이 치료 경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합니다. 남편은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하니 별일 아니라오 하고 얼버무렸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가족도 외면하는 내 고통을 생판 남인 저 젊은 의사가 알아봐 주다니. 그의 전문적인 우려가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위로도 잠시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다시 외딴섬이 되었죠. 친척들은 전화를 걸어와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약은 잘 챙겨 드셔야 해요. 하고 말했고 이웃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유나가 뿌려놓은 치매 노인이라는 낙인이 제 이마에 찍힌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다가 거실에서 유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죠. 네, 그래서 요양원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서 저희가 모시는 것보다 전문 시설에 계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고 자유롭게 저희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꼼짝없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갇히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죠.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우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모두가 이미 유나의 거짓말에 넘어갔으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증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 저희 부부는 물리치료를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죠. 평생 가본 적 없는 복잡한 곳이었어요. 수많은 가게와 번쩍이는 불빛들 속에서 저희는 마치 첩보원이라도 된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은 가게로 들어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에게 물었죠. 아주 작고 사용하기 쉬운 녹음기 하나 주세요. 주인이 건네준 녹음기는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았어요. 그 작은 기계를 손에 쥐는데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주머니 속에 작고 차가운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어요. 두렵고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저는 싸워야 할 이유를 찾은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록할 겁니다. 그들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을, 그리고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겁니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정신이 아직 온전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제 자신과 제 인생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녹음기는 제 낡은 스웨터,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희망이자 무거운 비밀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그것의 존재를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병사였고 이 작은 기계는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녹음기를 켜놓고 그들의 대화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려 제 숨소리가 녹음될까봐 조마조마했고 작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고 싶었죠.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보다 빨리 잡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일찍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죠. 거실에서 TV 소리가 줄어들고 아들 내외의 소곤거리는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며느리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어머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해. 어머님이 더 정신없어지시기 전에 부산 집을 정리해서 그 돈으로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두는 게 어때? 임대 수익도 나오고 나중에 하윤이 대학 갈 때 보탬이 될 수도 있잖아. 이건 다 어머님 아버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려는 거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이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 현우의 대답을 기다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래도 어머니 평생 사신 집인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유나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 망설임을 잘라버렸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야.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효도지. 당신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 벌써 해운대 부동산에 연락해서 시세도 다 알아봤다고. 요즘 신시가지 쪽에 재개발 얘기도 솔솔 나와서 더 오르기 전에 빨리 파는 게 이득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이 담긴 남편과 제가 평생 땀 흘려 이룬 유일한 재산인 부산의 그 집이었던 겁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현우가 태어나고 자란 곳, 우리 부부의 젊음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삶의 터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 터전을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그들의 음모는 현실로 확인되었어요. 부산에서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경자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수연아, 네 혹시 집 내놨나? 오늘 웬 부동산 사람들이 와서 집 사진 찍고 둘러보고 가던데.
네 며느리가 전화해서 이제 서울로 완전히 합칠 거라 집값 좀 알아보는 거라고 했다더라. 경자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내내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녹음기 속 대화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차가운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다음 물리치료 날, 남편은 결심한 듯 박정호 원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학대, 약을 바꿔치기 한 일, 그리고 이제는 집까지 팔아치우려는 음모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원장님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갔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는 저희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두 분, 제 친척 중에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라고, 특히 노인 재산권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두 분 사정은 간단히 이야기해 두었으니 꼭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쪽지는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지푸라기 같았어요. 저희는 다음 날 바로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높고 딱딱한 건물들 사이로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풍경은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죠. 박재현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고 당찬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희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조용히 들어주었고 남편이 건넨 녹음기 속 대화를 듣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두 분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설명해 주었어요. 아들 내외가 저희 허락 없이 집을 팔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두 분, 혹시 컴퓨터는 사용하실 줄 아시나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인터넷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셔야 해요. 두 분의 집이니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소유권을 지키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조금은 다른 종류의 무력감을 느꼈어요. 기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말이죠. 평생 김치만 담그던 제가, 흙만 만지던 제가 컴퓨터라니요. 하지만 박 변호사의 눈빛은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싸움의 일부라고. 그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노인복지관에 들러 컴퓨터 기초반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전에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복지관 컴퓨터실로 향했죠. 난생 처음 잡아보는 마우스는 자꾸만 손에서 헛돌았고 자판 위의 글자들은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옆자리의 다른 노인들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거나 손주 사진을 보며 즐거워했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한 훈련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듬더듬 자판을 두드렸어요. 인터넷 등기소라는 글자를 검색창에 처음으로 쳐넣고 마침내 우리 집의 등기부등본을 화면으로 확인하던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디지털 소외를 극복하고 내 권리를 내 손으로 확인한 첫 번째 순간이었죠. 한 달 뒤 저희는 서류 준비를 마치고 박재현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라는 낯선 제목의 서류에 지장을 찍는데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는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솟아났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법이라는 차가운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뒤 우리 집에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 내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매일매일이 제게는 가시방석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집에 도착하던 날 집안의 모든 공기는 한순간에 폭발해버렸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서류를 들고 제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아들 현우는 퇴근하자마자 핏발 선눈으로 저를 다그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냐고요. 그들의 분노와 원망을 들으며 제 마음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어요. 이미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넜고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남편과 저는 변호사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아들 내외가 앉아 있었죠. 한때는 세상 가장 가까웠던 우리가 이제는 법이라는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겨누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아들 내외는 준비라도 한 듯 유창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연로하신 두 분이 힘겹게 관리하시는 부산집을 처분해서 저희가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서울의 편안한 노후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건 저희의 선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의 선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탐욕과 음모를 저 녹음기가 알고 있는데, 저 하늘이 알고 있는데, 박재현 변호사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들의 위선을 지적했지만 판사는 그저 참고 자료로만 여길 뿐이었죠. 법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고 가족 내부의 일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높고 단단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내려졌어요.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자녀가 부모의 재산 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불법적인 탈취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우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법마저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절망감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남편이 그런 저를 간신히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들은 승리자였고 저희는 패배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더군요. 법정 싸움의 여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저희의 소송 사실이 친척들과 아들 회사에까지 알려진 겁니다. 부모 재산을 뺏으려다 고소당한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대기업 팀장인 현우에게 치명적이었죠. 결국 현우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아들은 폐인처럼 자기 방에 틀어박혔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저희에게 돌렸어요. 집안은 매일같이 지옥이었습니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아들의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제 자신을 보며 저는 어느 날 밤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그들이 법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우리를 궁지로 몰았다면 나는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이용해 그들의 숨통을 끊어주겠다. 남편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제 얼굴만 바라보더니 이내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눈빛은 당신 뜻대로 합시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저희 부부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들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울역으로 가부산행 첫 기차에 몸을 실었죠. 기차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제 심장은 복수심과 해방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채 뜨겁게 뛰고 있었죠.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아들의 웃음소리가 묻어있는 그 집 앞에 서자 잠시 다리가 떨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금매로 내놓은 집이라 제값을 받기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 아들 내외 모르게 팔아주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중개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며칠 뒤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액수는 시세보다 훨씬 적었지만 제게는 천금보다 더 값진 돈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집을 판 돈이 아니라 우리가 되찾은 자유의 값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저희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했죠. 지도 위에 펼쳐진 수많은 지명들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곳은 전라남도 담양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울창하고 공기가 맑다는 그곳이라면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의 아들 집에 마지막으로 들른 것은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잠든 틈을 타 저희의 남은 짐 가방만 챙겨 조용히 나왔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그동안 저를 걱정해 주셨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가끔 반찬을 나눠주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드릴 작은 김치통과 짧은 편지를 경비실에 맡겼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의 길을 가려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제가 서울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응원해 준 이들에 대한 예의였죠. 어쩌면 그분들을 통해 저희의 이야기가 그 아파트 단지의 작은 울림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담양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맑고 상쾌한 대나무 숲의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죠. 저희는 중노권 근처에 작은 시골집을 얻었습니다. 집은 낡고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짐을 풀고 텅 빈 방에 남편과 마주 앉아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해방감과 동시에 자식을 버리고 도망쳐 온 것 같은 슬픔이 밀려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희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담양의 오일장에서 장을 보고 메타세쿼 이야기를 함께 걸으며 산책했죠. 남편과 저는 동네 노인대학에 등록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텃밭을 가꾸며 흙을 만졌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배웠던 서툰 컴퓨터 실력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산 할머니의 김치 이야기라는 작은 블로그를 만든 것이었죠. 제 평생의 비법이 담긴 김치조리법과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방문자도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이었지만 자판을 두드리는 매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가진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돈이나 법정 싸움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담양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그리고 강물처럼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소음은 어느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 대나무 숲길을 따라 산책했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가꿨어요. 부산 할머니의 김치 이야기라는 제 작은 블로그는 어느새 입소문을 타서 담양 읍내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주문하는 분들도 생겨났어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소량으로 담그는 제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자부심이 되었죠. 남편과 저는 동네 노인대학에서 대나무 공예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경쟁과 상처로 얼룩졌던 지난 날들은 마치 묵은 김장독처럼 땅속 깊이 묻히고 저희의 삶에는 맑고 깨끗한 햇살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요? 과거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맑은 가을날 잊고 싶었던 과거가 불쑥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믿을 수 없게도 아들 현우와 며느리 유나가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더군요. 한때는 번지르르 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그들은 저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산집을 팔면 큰돈이 생길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무리하게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깡통을 찼다고 했어요. 저희가 사라진 뒤 그들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서울의 아파트마저 처분하고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으며 제 마음 한편이 아려왔지만 다른 한편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들의 말은 그 차가운 마음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담양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2년 전과 똑같이 그들의 눈에는 저희 부부의 안위나 평화는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줄 도구로서의 부모만 있을 뿐이었죠. 그들은 저희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과 평화마저 담보로 잡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너희에게 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 쓰겠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최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힘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멀어져 가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어요. 과거와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안도감이었죠. 저는 제 삶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이웃인 최 씨 할머니네 사정을 알게 되었죠. 할머니의 아들이 부모님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폭언을 일삼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2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혼자 계시는 최 씨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죠. 서울에서의 일, 법정 싸움, 그리고 담양으로 오게 된 과정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던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누며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지역사회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박재현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시간이 흘러 또다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80이 넘었고 남편의 머리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렸죠. 어느덧 제 블로그는 제법 유명해져서 가끔은 젊은 사람들이 제 김치 비법과 인생 이야기를 배우겠다며 담양까지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어느 가을날 오후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들여 쓴 손글씨, 보낸 사람은 이하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어느새 15살이 된 손녀의 목소리가 편지지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하윤이에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집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를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부산 할머니의 김치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할머니의 글을 밤새워 읽고 또 읽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강하고 멋진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처음 번 돈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세요. 죄송하고 사랑해요. 편지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제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죠. 저희는 아들은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던 겁니다. 저희의 고통스러웠던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는 존엄과 용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작은 씨앗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노을이 붉게 물드는 담양의 강변길을 걸었습니다. 완전한 행복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알아요. 완전한 행복이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존엄한 평화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남은 날들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용히 단단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때로는 가장 아픈 인연을 끊어내는 용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요. 혈연이라는 의무감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자신의 평화와 존엄성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야말로 가장 나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랍니다.